수요 기반이 지금 굉장히 센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에 어떤 안정감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기반들이 12월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점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안전벨트 없이 달리는 기분 아닐까. 뭔가 튕겨나갈 것 같은데 또 잘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도 들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시장에 대처를 해야 할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사실 이게 자산이라는 거는 물론 변동성을 수반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의 장은 이 변동성이 장중에도 너무나 급격해서 요즘 어떻게 이걸 버티고 계세요, 대표님은? 네, 분산 투자로 버티고 있는데 사실 책을 좀 많이 읽죠. 왜 그러냐면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저도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어서 특히 얼마 전 그 코스닥 사이드카라고 거래 정지됐던 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도 사이드카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주가 폭락하니까 거래 정지시켜버리는. 그만큼 시장에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타나고 또 다음날 폭등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3,900포인트 깨지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일이 대응해가지고는 도저히 성과를 낼 수 없고 또 제 멘탈도 견딜 수가 없어서 자료 열심히 보고 책도 열심히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너무 세게 나와서요.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환율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국 시장을 버리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뭐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매매 차익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이 또 얼마 전까지 한 달 내내 샀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일단 이제 매도를 집중하고 있는 거는 결국 자기들이 사서 주가를 크게 올린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지금 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왜 지금이냐 이렇게 물으면 결국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오라클? 바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오라클의 회사채 가산금리 이제 그런 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CDS라고 옛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불렀던 건데 이제 신용부도 수합이 뭐냐면 만약에 그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내가 대신 지급 보증해 준다. 근데 지급 보증 수수료율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거기 오픈 AI도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 서로가 이제 다 스타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서로들 자본도 집어넣고 돈도 빌려주고 또 주식도 상호 보유할 것인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순환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증자하면 되잖아요. 예, 뭐 증자하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발행한 채권들 그리고 앞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게 금리가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실제로 지난주 초반부터 엄청 시장에서 돌고 있었는데 그때 파월 의장님이 금리를 인하를 딱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2월 금리 인하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잠깐 말이 좀 심상찮은데 이게 뭔 말이라고 지금 다 돈 빌려서 열심히 채권 발행하고 수천조 원의 우리나라 돈 수천조 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의장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AI 거품론 플러스 금리가 인하해 줄 줄 알았는데 인하는커녕 적어도 연준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12월 달에 나 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좀 비춰진 거죠. 실제로 FOMC에서 12명의 의원들이 표결을 했는데 2표가 반대표가 나왔는데 한 표는 더 내리자 반대표. 그건 스티브 마이런. 그리고 나머지 한 표는 아니야 금리 이번에 인하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반대표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찜찜해하던 차에 연준 의장님까지 12월 금리 인하 그거 누가 정해놨어. 이러니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놀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내년 5월에 연준 의장님 임기가 끝나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새 연준 의장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직전 연준 의장들은 보통 그 해 정책금리 동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다음에 이제 내년 5월에 새로운 연준 의장 와서 금리 공격적으로 인하해서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 2.5다 지금 이제 4.0인데 이렇게 갖다 놓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이게 랠리의 시작이었는데 이게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이 아유 그렇다면 잘 모를 땐 차익을 실현하자. 트럼프를 이제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지금도 계속 파월 의장 압박해서 금리 인하 종용하고 있고 자신의 신복인 말씀하신 스티브 마이런을 이사로 넣어서 50bp 인하해라. 지금 계속 뒤에서 조율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갈죠. 근데 다만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온 거죠. 즉 뭐냐면 올해 연말까지 금리 계속 인하되고 내년에도 계속 인하되다가 한 3월 달 정도만 금리 인하 동결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한 5월부터
가속도를 밟아서 내년 연말 정책금리 한 2.5%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계획들을 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었던 가격이 지금 주가에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계산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헤드라인 CPI가 3%라 지금 정책 그 목표가 2%잖아요. 넘어서 좀 금리 인하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인 거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기다가 연준의 이제 경제 분석가들이 매 분기 이제 3, 6, 9, 12 이렇게 그때마다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잖아요. 그 경제 전망치도 내년 경제 전망에서 뭐 성장률도 한 1.8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너지랑 식료품을 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대략 지금 2.6, 2.7까지 올려놨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명목 성장률이 한 4%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책금리가 이 정도 4% 정책금리는 충분히 완화적인 건데 이걸 더 금리 인하라고 막 압박하니까 파월 의장님이 나 퇴임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는 거 아니냐. 이게 중간에 파열음은 있겠으나 트럼프 연간에는 결국 통화 정책이 정부에 귀속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그게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갈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하게 좀 인플레 걱정들이 많은 게 유가가 이렇게 낮은데도 인플레 걱정하는 일은 사실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 관세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는데 관세는 뭐 전혀 인하될 여지는 없고 우리도 뭐 깎아줘서 15%. 이제 이게 한미 FTA 해서 제로였던 관세가 15% 인상된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이 물가의 압력들은 앞으로 계속 된다고 봐야 되고 더 나가서 한 해 미국에 200만 명 정도 되는 외국인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번에 올해만 트럼프가 추방한 사람이 100만 명이다. 그러면 노동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오를 여지가 생기고 특히 이제 가장 큰 임금 상승 압박을 느끼는 데가 어디냐 하면 건설업이래요. 그래서 왜 건설업이 그렇게 임금 압박이 높아져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냐 하면 데이터 센터, 아까 스타게이트 이런 걸 짓는데 그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연준 의장인 파월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인하하게 된다면 이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인플레에 대한 기대로 뭔가 투자를 하려고 들면 안 그래도 지금 증시 버블 우려가 있는데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지금 집값도 계속 사상 최고치인데 여기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연쇄적인 인플레가 벌어지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생각을 파월 의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로서는 조금 억울한 게 우리 에이펙 잘 치렀잖아요. 관세 협상도 나름대로 선방했고요. 그런데 왜 코스피가 잘 가다 이렇게 또 꺾어지는 건지 오늘도 많이 떨어진 것 같던데. 그렇죠. 3,900도 일시 깨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한 건데 이 불안감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한 건지. 그게 제일 크죠. 일단 현기증 나는 속도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돌뿌리를 만나서 좀 엎어지면 아프잖아요. 코스피가 연간으로 지금 한 70% 오른 이상 거죠?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2,200 정도, 2,300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3,900이니까 사실 지금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4,200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벌써 거기서 300포인트 조정이니까 사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거의 10% 가까운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올라서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불안하지도 않죠. 그럼 안 불안하게 해드릴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너무 재료를 많이 반영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엔비디아와 우리 26만 장의 그런 GPU 받는 거 이야기에다가 물론 이제 아직도 사인을 안 해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뭐 팩트 시트 사인을 안 해서 걱정은 좀 되지만 그래도 관세 관련해서 잘 됐다라는 해석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이제 그걸 다 반영해서 4,200이었던 거고 일단 뉴스에 좀 팔자 이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건 역시 시세 차익.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고 싶다. 좀 팔고 가자. 이런 매도 차익 욕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가장 힘든 게 이 변동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보면 장중 변동성이 워낙 커서 너무 커요.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거지? 이 시기를? 그런 궁금증이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없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조금씩 하시는 게 분산 투자? 분산 투자도 하면서 리밸런싱. 그러니까 뭐냐면 자산을 갖다 우리가 이제 크게 나서 4개를 갖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 4분법.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뭐 미국 국채, 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다면 지지난주에는 금을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때 4,200불, 300불까지 가면서 우리나라 또 김치 프리미엄도 어마어마했죠. 그거까지 붙으면 한 70%? 더 낮죠. 사실 그 정도 되는 거면 그때 금을 좀 팔아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라든가 한국 주식 이런 걸 좀 산다든가 또 지난주처럼 에이펙 정상회담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달려갈 때는 또 약간 또 팔아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미국 국채나 금이 지난주에는 아주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 걸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리밸런싱이라는 걸 한번 이번에 배워보시면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게 늘 하나만 독주하면 야 이게 싼데 하고 돈이 이제 비싼 데서 싼 데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자산이 좀 너무 동일한 자산에만 편중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투자해놓고 나 분산 투자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식이잖아요. 다 수출주고 내수주 하나도 없고 비슷한 섹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섹터를 분산하기 어렵다면 지수를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4가지 분산 투자 말씀하신 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금. 네. 이러면 이제 안전자산 2개. 비트코인은 없어요? 이제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는 걸 추천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금융기관들이 저 비트코인 못 사게 아직 돼 있어서. 그렇죠. 예, 저희가 특히 그 해외 ETF를 참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해외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못 사게 돼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선물은 좀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허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저도 놓고 싶은데 그건 좀 안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안정성을 중시한 포트폴리오 그래서 안전자산 2개 그리고 위험자산 2개를 넣어서 약간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익 났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벤치마크보다 더 잘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삼는데 사실 올해 그 코스피보다 더 높은 아웃퍼폼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근데 국민연금은 아웃퍼폼 한 게 이제 국민연금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체 자산이 1,400조 정도인데다가 17%면 200조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현대차 이러면 그냥 이게 한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연금의 성과는 엄청 좋았을 거라고 추산되고 이제 올해 내내 국민연금이 수익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5% 이상 나는 역사상 최고 성과를 내는 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시장은 워낙 기관과 외국인들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도 포지션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누적으로 하면 한 6조 매도로 나오던데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요,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거는 금방 저는 돌아오지 않겠냐 생각하는 게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조정은 받았다 그러지만 상당히 지금 좋은 여건 속에 아까 파월 의장님이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싶을 정도로 좋은 여건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조정이 또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제 희망까지 포함하자면 연말까지 좀 쉬고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좀 땡겼던 거고 특히 이제 12월이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휴가 가는데 올해 수익이 좋아가지고 아마 매매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11월 달만 잘 견디고 나면 이제 변동성들은 좀 줄어드는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들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환율 상승하고 한 1년 있다 보면 기업 실적이 엄청 좋아져요. 제가 그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 상승 후 1년 지나서 주당 순이익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 좋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450원, 6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니까 외환위기 이후 최고 환율이거든요. 이 정도 환율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관세에서만 좀 부당한 대우를 안 받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것도 또 동등한 대우 15%를 받게 됐으니까 내년 수출 전망이 상당히 밝다. 여기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좀 아직 아닌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퇴직연금이 전부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오르고 자산가치 올라가면 연말 소비 시즌이 이렇게 나쁘게 흘러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401K가 움직인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뭐 수조 달러라고 하잖아요.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일단 제가 자기가 그냥 개별적으로 펀드 말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 1조 7천억 달러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국은 펀드 시장까지 생각하면 이 간접적인 돈까지 하면 훨씬 더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올해 뭐 수익이 거기도 한 20% 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소비가 엄청날 거고 그 소비의 상당 부분은 아마 여행일 거예요. 럭셔리 여행이 뜬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체험 여행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 때 한국을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말 소비 시즌 이렇게 보면 내년 경기 전망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한 연말 정도 됐을 때 저는 분리과세 또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렇죠. 정책의 어떤 기대감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을 까지 하면 연말에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그동안 못 갔던 금융주들 지주회사 주식들 위주로 해서 잠깐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지만 상법 개정안도 아직 남아 있는 게 있고 그렇죠. 그 이제 그 자사주의 의무 소각 룰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사주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뭐 교환 사채도 발행하고 난리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하루 아침에 다 없애라 그러면 반발이 클 테니까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서 그걸 해소시키라고 할 텐데 뭐 그렇게만 해요.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유통 주식 물량, 그러니까 주식이 늘 상장하고 증자해서 공급 물량만 많았는데 이제 공급 물량도 좀 줄어드는 나라가 되면 수요 기반이 지금 굉장히 센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의 어떤 안정감 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기반들이 12월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자, 금 좋아하시잖아요, 대표님. 항상 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금을 담아 놓으시는데 이게 지금 금값이 너무 단기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 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아까 리밸런싱 이야기는 잠깐 예제로 들어서 2주 전에는 금을 좀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너무 심하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만 유독 그렇게 한돈에 90만 원 갈 일이었나. 네, 그럴 때는 좀 팔아야 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좀 달러를 기축통화의 지위에서 내려오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달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제 달러를 팔고 딴 걸 가야 되는데 갈 게 없어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 프랑을 갈까 했더니 거기가 지금 트럼프 관세 맞아서 경제가 요새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고요. 일본은 이번에 새로운 신임 총리님께서 엔화 약세를 더욱더 촉발시키고 계시고 중국 위엔화를 투자하려니 아직 국제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가 사실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좀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금으로 이자도 안 주는 한 푼의 이자도 주지 않는 금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흐름 자체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네. 좀 금이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좀 저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2000년 이후에 나스닥 시장이 이제 베어마켓으로 갔던 게 한 4번 정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다 금값은 대체로 상승했단 말이죠. 특히 2008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2008년이 거의 나스닥 시장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금을 사신 분들은 한 3배, 2년 새에 한 3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때 한 300불 정도 있었던 게 네. $1000 넘긴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러다 이제 2000불까지도 그 뒤에 또 한 방 더 갔는데 그런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그 종이 지폐로 만들어져 있는 가격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건 뭐 믿을 수 있어. 나는 저 신용 등급 이런 거 못 믿겠다. 하던 그 시절에 이제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네. 다른 한 사람들은 골드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캐리 코스트도 많이 들고 또 선물이나 또는 옵션을 이제 매도할 때 따르는 리스크들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비용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잘 못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KRX 금 현물이라는 좋은 상품이 나와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파는 디지털 금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그래도 현물 사는 것보다 비용이 좀 적어서 1년의 비용이 한 1% 안팎 네. 그리고 또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이 있어요. 그죠? KRX 금현물 ETF들을 검색해 네. 보시면 좋은데 거기는 1년에 또 비용이 한 0.6%, 0.5%까지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골드가 현물로 갖고 있는 게 제일 기분은 좋지만 네. 매매할 때의 어떤 위험 또 도난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은 선물 ETF도 나왔던데 은은 추천 안 하세요? 그게 환해지를 하는 상품이어가지고 그 옆에 이제 ETF 옆에 H가 붙어 있으면 이게 환해지를 하는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이 달러의 변화를 중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네. 제가 대략 계산해봐도 한 1.5에서 2% 이상 들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당연히 ETF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용들까지 하면 한 2에서 3% 정도의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꼴이니까. 그러니까 이 환해지 거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성과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하죠, 오히려. 그리고 또 요새처럼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환율이 왜 오르냐 이렇게 물으면 결국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사실 아직은 한국 주가의 상승을 믿지 않고 해외 주식을 사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염두에 두면 환해지 방향도 잘 모르면서 뭘 환해지 상품을 합니까? 그냥 저는 그런 걸 하느니 달러 자산도 좀 갖고 금도 갖고 있으면 되지 뭘. 차라리 그냥 미국 가서 SLB 사는 게 낫다? SLB 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게 또 거래도 엄청나더라고요. 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내려갔고. SLB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은에 대해서 투자하는 미국의 현물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TF라는 말은 펀드를 상장시킨 거라서 매매 비용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이런 현물 ETF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비용은 드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연으로 이렇게 수수료 계산해 보니까 1% 안팎 정도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은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도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투자할 만한 마땅한 상품이 없으니 그거보다는 금이 낫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자할 거면 네.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국내 투자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곧 연말이라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까 연금저축계좌나 또 ISA 계좌나 뭐 이런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해외 ETF는 못 사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규제가 있어서 국내 상장돼 있는 상품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 공포가 너무 이제 커지게 되면 금값이 급등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금값이 오르던 시기들이 대부분 좀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하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그럴 때 금값이 오르는 건 사실이잖아요. 70년대 중동전쟁 때 30달러 하던 금값이 1000달러 한번 가고 30배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역시 그때부터 300불부터 시작해서 2000불까지 오르니까 8배. 또 이번에도 1000달러 중반에서 조정받던 금값이 이렇게 4,000달러까지 올라오는 것도 또 러우전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값이 오른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우리가 금에 대해서 뭐 보험 가입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상품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막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금을 사는 정도지 이게 이제 또 메인 디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의 시기로 보는 건지 아니면 조정이 곧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예, 후자로 아직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좀 20일 이동 평균 이런 추세선이 좀 꺾였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미증시가 잘 버티기만 한다면 연말에 또 호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근데 그 저가 매수할 돈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산이 오르는 뭐 에브리싱 랠리로 가고 있는 게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자율은 자꾸 내려가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은행 예금을 갖고 있는 나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 고통을 받게 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때 포모. 그냥 지금이라도 사자. 하고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시장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고 실제로 그게 우리 하반기 한국에서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가파르다 보니 외국인의 6조 정도 되는 매도에 한 방에 시장이 300포인트 조정받는 거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너무 급등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체력이 좀 신뢰가 약하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주식시장에 한 5번인가 박살나는 걸 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뭘 믿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냐라는 반론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하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 희망이 있는 게 또 우리나라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분리과세 같은 제도적 이슈도 좀 있는 데다가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번 젠순황 그 치킨 미팅에서 보듯이 좀 글로벌 레벨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당분간은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 위주의 시장이 될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너무 비싸요. 이건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한 25년, 6년 이상을 쭉 시장을 지켜보면 대략 PBR 기준 1.1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 전 4,200 간 날 1.4배니까 역사적인 평균보다 한 25% 정도 비쌌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내년에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지만 이제 그 레벨에서 더 올라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매도가 나와서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합리적인 주가 레벨이 도달했다고 생각될 때 충분한 저가 매수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년에 이제 배당이 좀 늘어나게 된다. 내년 봄에 배당이 늘어나게 된다 하면은 좀 시장의 안정감이 과거보다는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인 거라. 그래서 일단 기업들의 태도 변화도 참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 변화도 기대합니다. 근데 너무 채찍만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당근을 좀 줘야 되죠. 오늘도 코스피는 파랗게 하락선을 걷지만 글쎄요, 한 다음 주쯤에는 또 제 옷 색깔처럼 이렇게 또 빨갛게 불장이 되지 않을까요? 기대를 해보면서 홍춘욱 대표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